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가 오늘로 마무리되면서 국감과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연휴가 이제 끝나가는데 네. 그래도 정치권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쁘고 앞으로도 바쁠 것 같고. 일단 대통령 행보를 먼저 한번 저희가 짚어보시죠. 뭐 영상 편지도 쓰시고 안동 하회마을 방문도 했고 일단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특징은 일체 정치적 메시지가 없었다. 네. 오히려 교통통신원으로 깜짝 등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명절 없는 그 국민들을 대표해서 12분에게 격려와 위로의 전화를 했죠. 예. 남극 세종기 과학기지라던가 서해오도 경비단 그리고 독도 경비대 다산 콜센터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추석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 따뜻한 추석 인사를 전하는 걸로 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추석 연휴 기간만이라도 국민들이 시름을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하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 내일 그 조선노동당 당 창건일 기념해서 북한의 도발 때문에 NSC 등 청와대의 그 현안 점검회의는 그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세심하게 국민들에게 이런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편히 보내라고 하는 예. 그 배려가 담긴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현실적인 불안을 좀 잊을 필요도 있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수 있는데 야당에서는 쇼통이라고 그러고 네. 여당에서는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은 결국 국민이 듣고 싶은 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 들려주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 쇼통이 될 테고 네. 국민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을 제공해 두면 그건 소통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좀 모호한 지금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결국 국민 우선이냐 아니면 정권 우선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메시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강력한 은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안동이라고 하는 게 두 건물이 있는데 퇴계 선생하고 유성령 네. 선생 두 분인데 하회마을은 유성명 선생의 본거지였고 네. 그리고 쓰는 것도 제조산하와 징비를 썼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유성룡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국난을 극복하는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임진왜란이라고 조선시대를 반으로 나눴던 그런 상황에서 유성룡 선생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향은 지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유성룡 선생은 탕평 인사를 통해서 국민을 다 모아가지고 국민의 그 모든 힘을 합해서 외적을 막는 데 네. 썼던 반면에 지금은 외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할 수는 없는데 또 국내에서는 또 계속 나뉘는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지금 국민들은 불안을 좀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북핵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우리는 뉴스를 잘 안 봐서 그렇지만 네. 미국에서는 연일 그 강공 발언이 있었고 거기 네. 김병은 같은 경우에도 어제 끝까지 핵을 보유하겠다. 네. 강공으로 대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불안 요인인 것 같고 게다가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는 소식이 추석 연휴에 또 들려왔단 네. 말이죠.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좀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참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북핵이나 한미 FTA 개정 문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국감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뭐 정기국회 예산안 입법도 역시 뭐 논의가 좀 돼야 되겠지만 국감 얘기를 좀 안 해볼 수 없는데 좀 뜨거운 쟁점이 뭐가 될까요? 먼저 예상을 좀 하신다면요. 뭐 여야 모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정치적 공세들을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당 같은 경우는 지난 보수 정권에 있었던 권력기관의 선거 및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를 쟁점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개인에 대한 그 정치적인 보복의 차원을 떠나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그 낡은 관행들을 반드시 폐단을 극복했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권력기관의 선거와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를 가장 이슈화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야당의 정부 공격으로부터 맞대응, 맞불 카드로서 검토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은 뭐 아시다시피 현 정권의 인사라든가 안보라든가 그리고 일자리 복지 예산 문제 확대에 대해서 아마 집요하게 현재 정부를 비판 견제하려고 할 텐데 특히 현재 청와대에 있는 주요한 비서실장이라든가 민정수석, 인사수석 등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를 직접 국정감사장에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그 공방을 극대화하려고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의 걱정되는 것은 내년에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나 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나가기보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서로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이런 진영 간의 대결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든 야든 지켜보고 있다는 문제를 명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에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닌데 소장님께서는 이번 국감 정말 세겠죠? 국감에 회관 가면은 국감 연휴 기간에 계속 많이 나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관 업무하는 기업인들도 상당 부분 연휴 기간을 못 쉬고 국회를 들락거리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일단은 이번에는 국감이 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 내 정치권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바쁜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번 국감은 누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눈길을 끄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결국은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여권에서는 적폐를 계속 강공을 밀어붙여가지고 지방선거 때까지 그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외교 안보 위기를 좀 극대화하고 경제적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권을 좀 공격하는 그런 양쪽이 어떻게 프레임 전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꽃 튀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적폐 논쟁 자체에 대해서도 원조 적폐 또 뭐 신적폐 그리고 진짜 적폐 이런 것들이 계속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 제책 과정에서도 전 대통령 또는 그 주변의 인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정권 핵심에 있는 사람들 증인으로 좀 부르자 이런 요구들이 계속 같이 맞물리고 있는 거고 이런 와중에서 또 걱정이 되는 건 결국 경제인들을 증인 채택을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굉장히 바빴던 거는 총수들을 좀 증인 채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증인 채택 실명제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고 뭐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압박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의 프레임 그리고 그 와중에 개인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튀기 위해서 증인을 어떻게 채택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가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저희가 증인 얘기는 일단 조금 뒤로 하고 방금 얘기하셨던 이 프레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어쨌든 여당은 분명히 블랙리스트, 방송 장악 의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공격을 할 것이고 근데 이 한국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조 적폐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지정을 하고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현재 이명박 대통령 시절 것을 들춘다면 우리도 과거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 걸 들추겠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들춰서 내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현재의 국정원이나 군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사법 처리를 밟아 나가는 과정들을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적폐청산 프레임에서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한 가지 여든 야든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든 적폐청산이라고 하든 어떠한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나 여당의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있는 마당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 문제가 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절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또한 좀 양극단을 좀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핵심적으로는 여당이 아마도 이 적폐청산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전국 주도권이라든가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상당히 많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본인들이 야당 시절을 되돌아봐서 이것이 특정한 정치 세력이라든가 정치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오랫동안 낡은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라든가 예. 더 나아가서는 국회가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나가는 식으로 이 문제를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하더라도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피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에서 오히려 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제도와 시스템 개선 쪽으로 이 드라이브를 잘 끌고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채택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당에서는 일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최시준 전 방통위원장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상득 의원과 함께 3인방으로 많이 불렸었던,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실제로 나와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양쪽에서 그 비중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동관, 최시중을 두 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증인을 채택하자. 네. 거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건 뭐 그 절차에 따라서 일정 정도 타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저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민정수석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법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관행이라는 그냥 이야기도 관행인데 예. 관행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관행인 거지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나와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이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정권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줬는데 네. 조국 수석은 이런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회의라고 하는 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불가능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쇼통이 아니고 소통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고 국민들에 대해 얘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론이나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데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언론에서는 일정 정도 연출이 가능하지만 네. 국회에서 하는 건 야당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 있는 국민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수석은 이런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할 텐데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뭐 내부에서 무슨 다른 전략이 있으신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증인 부분에 있어서는 야권에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여권에서는 좀 공세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이 지지도가 엄청 높은 상황이고 국회 지형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청와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뭐 얘기했던 증인들을 불러나오고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폐청산이나 보복이냐 정치 보복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은 기준은 공평성은 지난번에 그 앵커가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공평성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거는 형식적인 얘기고 결국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과거가 싸우면 현재와 미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 아니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적폐의 범위도 정하고 예. 방법도 정하고 하면서,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국민의 화합을 좀 이루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적합한 방향이고 그게 적폐청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여쭤보면, 그러면 이 방송 장악 의혹이나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파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석을 할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방송 장악 문제는요. 예. 전 정권도 그렇고 전 정권도 그렇고 그 전 정권에서도 누구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특검을 통해서나 아니면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예.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지금 정권에서 과거에 이런 부분들을 여기까지 하고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확실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도 전 정권에서 이 정권은 깨끗하니까 우리는 또 물튀기면 우리가 독박을 쓴다. 예.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다 방송 장악, 지금 정권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방송 장악을 한다라는 거 아니고 문건도 나왔고 예.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객관적인 상황에서 조사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모범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적폐청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서 수장님께서는 이 국감 증인 문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 김은석 부소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데요. 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의장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공격을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과거 정부에 있는 사람들 출석은 거부하고 아마 정부 여당의 특히 청와대 참모에 대한 그 출석을 집요하게 요구할 거란 정치 공세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여당은 그 향후에 있는 입법과 예산에 대한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범위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청와대 참모들 출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야당에게 요구를 하고 싶더라면 그 공간을 자신들의 정권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참모들은 증인에 출석하지 않고 예. 오히려 현 정부의 참모들만 출석하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저는 과거 보수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히려 정부 여당은 안 나설 수가 없어요. 예. 입법과 예산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볼 비서실장 모두 나올 것 같고 조국 민정수석도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첫 정기국회에서 상견례 차원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현호 수석만으로는 안 되겠죠. 이제. 네, 뭐 그렇다 생각이 저는 뭐 그건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어쨌든 비서실장이라고 한 최고 높은 사람도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거꾸로 야당도 주요 그 국감 증인에 대해서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과거 청산이라든가 적폐 청산이 아니라 왜 정치 보복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납득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당도 마냥 피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연일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국정원 직원분들은 아마 요즘 뉴스를 보시면 참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추가로 나오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할 당시에 이 수상을 취소해달라는 청원도 국정원에서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받을 당시에 또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보수단체에 논평을 내달라 이런 청원을 하려는 정황도 포착이 됐고 참 국정원이 이런 일까지 하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뭐 생각보다 정치적 파장이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당면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치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책임자들을 색출해서 처벌을 받고 제도적 개선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 개선과 책임자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오랫동안 그 마음에 남아서 내년 지방선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 취소 공작을 했다면 아마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을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김원걸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이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을 국장으로 하는 걸 막았고 국립묘지 현충원 묘지에 가는 것도 방해했다라고 예. 하는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호 여사가 조용히 치르자라고 해서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제가 볼 때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지방선거 때 표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후보조차 제대로 낼 수 있겠냐는 생각이 상당히 들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번 국회를 앞두고 정책연대라든가 이런 흐름이 있는데 예. 과연 국민의당이 호남 여론을 의식하지 않은 채 바른정당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바른정당
과 정책 연대에 대해서 호남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저는 단순하게 이것이 제도라든가 사법 처리를 넘어서서 예.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지역 민심에 더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이 오히려 과거에 권력기관들을 선거와 정치에 개입시켰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백을 예. 하고 이번 차제에 털어내지 않는다면 두고두고 지방선거에 더 큰 화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보수 정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무석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네. 국정원이 꼭 필요하죠. 우리 현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국정원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 활동이 많기 때문에 정권에서는 굉장히 유혹을 느끼는 그 집단이란 말이죠. 게다가 그 국정원 자체가 굉장히 정치화돼 있기 때문에 정치의 바람을 안 타게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이전에는 정치의 그 수족같이 움직였다고 하면 계속 눈치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이동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외곽으로 밀려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치 공작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미래지향적인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혔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은 그 국정원이 하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온갖 정황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물 자체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블랙리스트 문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 네. 피해자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본 게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단 말이죠. 오히려 그 기간에 압박을 했을 그 기간에 엄청나게 활동을 또 열심히 많이 했던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국정원이 무능했던 거냐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노벨상 취소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한 정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볼 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할 부분이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내 파트는 없앴잖아요, 국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제에 계속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적폐청산위라고 하는 외부 인사들의 네. 조직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비밀 조직에 국정원의 기능에 대해서 비판적이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걸 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국정원은 참 멋있는 기관이라고 어릴 때 그런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국정원을 보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제로 좀 넘겨 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데요. 이 뭐 황제 접견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변호인과 매일 하루에 한 번꼴로 지금 접견을 하고 사실 저는 이 접견권은 보장이 돼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구치소장과 12회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꼴로 면담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접견권이어도 147일 수감 중에 148회 변호인 접견했다라면 아마 보통의 재소자들은 재판받기 전까지 변호인을 많이 만나봐야 한두 번, 두세 예. 번밖에 못 만나는데 이 정도 되면 그 비용 면에나 보면 일반 재소자가 너무나도 위화감을 느낄 정도라는 거고 그리고 구치소장을 열흘에 한 번씩 만난다는 것은 구치소장 면담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안락한 소파 이런 데서 이렇게 반칙과 특권을 줬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측근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국정을 농단한 문제로 구속되고 그리고 파면되어서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칙과 특권에 대한 문제, 권력층의 반칙과 특권이 오래된 우리 사회 문제였는데 여전히 그 파면과 탄핵을 당한 이후에 구치소에서조차 이렇게 그 반칙과 특권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울구치소 교정 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아마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반 재소자들과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그 위법한 문제 여부를 떠나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구속영장 재신청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향후 형량에 여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도 자중하고 자해하고 반성하고 변화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특권과 뭐 반칙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특권을 많이 누리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치소까지 특권을 누려야 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갸웃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재판 스케줄만 봐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고 그 양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람인데 일정 정도 여주를 좀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부분은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고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지금 구치소장 12번 그 면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히 문제를 안 삼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 변호인 접견 부분이나 구치소장 면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고 있다라는 것, 조사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건 별도로 하고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좀 심하다. 지금 상황이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약간 이런 거는 재판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무감각해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편들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미래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래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국민들도 괴롭고 나라도 좀 비참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제대로 이야기를 국감이 시작되면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